네, 2025년에 이 작품을 빼놓고 얘기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자, 안진용 기자께 여쭙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 그야말로 SNS를 점령하다시피 했는데요. 올 한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낳았나요? 신드롬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이 표현에 걸맞은 콘텐츠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일단 오징어 게임 하면 역대 가장 성공한 K 콘텐츠로 불리는데 역대 오징어 게임의 누적 시청수를 넘겼다는 거죠. 즉,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K 콘텐츠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찾아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걸로는 좀 아쉬운 게 K-팝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 전통 문화를 소재로 삼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작품을 보면은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김밥을 먹는다든지 컵라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문화도 있습니다. 한의원에 간다든지 목욕탕을 함께 가면서 서로 우애를 따지는 장면들이 지극히 한국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나왔던 남산타워나 롯데타워를 한국에 오면 한 번씩 들르는 것이 K-팝 데몬 헌터스 코스로 짜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고요. 단순히 영화만 흥행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OST도 굉장히 중요한데 극 중에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부른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차트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만큼 이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CNN 등의 방송에 보면은 미국 엄마들의 볼멘 소리를 담은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K-팝 데몬 헌터스를 틀어달라고 한다. 이게 뭔지 보다가 나도 빠지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의 이 K-팝을 비롯하는 한국 문화는 특정 계층, 외국의 10대, 20대들의 전유물처럼 분류가 됐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이 자녀들의 너머로 보던 외국의 중장년층까지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서울 스튜디오의 권상집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K-팝 데몬 헌터스의 스트리밍 1위 기록한 나라 무려 50개국이 넘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류 팬덤이 원래부터 있었던 지역을 완전히 넘어서서 가히 전 세계에서 동시에 화제가 된 건데요. 자, 교수님,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폭넓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사는 보편적이었으나 소재와 정서는 신선하고 참신했다. 즉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마를 퇴치하는 보편적인 그 판타지 장르, 전 세계 모든 팬들이 통용하고 선호하는 장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악마 사냥이라는 보편적 장르의 틀 속에서 한국의 감정, 예를 들면 희생, 감정 억제, 책임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내서 새롭지만 낯설지 않게 작품을 만들었다. 또 그 안에 한국 문화와 정서가 곳곳에 스며들었다라는 데 성공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론 글로벌 하이브리드 제작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과 플랫폼, 기술,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가. 그러나 전체적인 스토리와 연출, 음악, 리듬은 한국인 감독들이 이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글로벌 혼용 모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자본 틀 내에서 한국의 스토리와 또 한국의 감독이 주도적으로 한국의 색깔을 입혔다는 점에서 성공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대언이 넷플릭스 사상 최고 시청 작품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켜온 게 다름 아닌 오징어 게임 시즌 1이었거든요. 또 올해 시즌 3를 끝으로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됐는데 올해 오징어 게임 3가 남긴 성과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같이 언급할 만한 작품이 2019년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죠. 그렇죠. 네.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 K-팝 데몬 헌터스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K-컬처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오징어 네. 게임은 특히나 그 한국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가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일종의 얼리 어댑터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의 어떤 그 변화하는 어떤 동향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국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콘텐츠로 표현이 되면서 그 뒤로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다른 나라의 해외의 어떤 그 시청자나 수용자들이 보기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이후에 막 무한 생존 경쟁 네. 속에서의 어떤 살아남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뭐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보여주는 방식대로 굉장히 좀 뭐 데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방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는 슬픈, 그러니까 우푼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 이런 어떤 풍자와 해악의 어떤 정신들을 담아냈다라고 해서 네. K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정수라고 할까요? 그걸 K 트위스트라고 우리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예상 허를 깨는, 허를 찌르는 어떤 그런 반전 같은 네. 것들을 통해서 성찰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성찰을 끌어냈다라는 점에서 그냥 보통의 그 콘텐츠하고는 좀 다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그 부분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해줬는데 그랬죠. 시즌 2에서 시즌 3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그런 어떤 뭐 그 삶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도 데스 게임의 어떤 그런 히어로물로 좀 바뀌어 나간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캐대원 이전까지 그 정말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K 콘텐츠의 대표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부분들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그 게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포함을 해서 공기놀이나 뭐 딱지치기, 뭐 줄넘기 같은 그 골목길의 어떤 놀이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재들을 현지화하거나 혹은 포맷을 수출하는 방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은 한국 소재 글로벌 콘텐츠의 확산이라는 네. 어떤 이런 성과를 남겼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씨를 뿌렸던 한국적인 디테일들이 캐대원에서 싹을 틔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서울 스튜디오의 권상집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K-팝 분야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상반기에는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캐대헌의 OST죠. 이재의 골든. 자, 이렇게 보면 이 K-팝이 1년 내내 글로벌 차트를 점령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올해 K-팝은 절대적으로 글로벌 존재감을 한국 가수들, 한국 아티스트가 독점했던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부에는 로제가 있습니다. 빌보드 핫백 3위, 유튜브 조회수 20억 뷰 돌파. 모두 세계 최고, 세계 최초, 또 아시아 최초의 기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MTV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K-팝 아티스트 중에 단독 또 최초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빌보드를 넘어서서 또 미국과 영국 등 주류 시장을 넘어서서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까지 확산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반기엔 캐대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캐대원의 성과는 뭐 거의 눈부십니다. 스토리의 힘도 있었고 영화적인 서사의 파워도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건 음악이죠. 골든을 포함해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무려 3곡이 빌보드 탑 10에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30년 만의 기록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다양한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 글로벌 음악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반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드래곤입니다. 올해 10월에 옥관 문화 훈장상을 수훈했습니다. 한국 가수로 아주 유례적인 그 훈장상을 수여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드래곤이 올해 11년 만에 단독 앨범을 내놔서 무려 80만 명의 관객을 월드 투어로 이제 확보했는데 이게 굉장히 한국 가수가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팬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을 한다면 K-팝은 단일 가수나 단일 히트곡의 신드롬을 넘어서서 다양한 가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영향력과 파워를 점점 더 키워나간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과가 수상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관심은 그래미 시상식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께 여쭐게요. 뭐 그래미상 하면 자타가 공연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데 올해 K-팝이 최초로 이 그래미 시상식 본상 후보에 오르게 됐단 말이죠.
자, 이 본상 후보에 지명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에는 대중음악 시상식이 크게 4개 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MTV 뮤직 어워즈, 그리고 그래미입니다. 그래미. 자, 이 중에서 K-팝이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시상식이 바로 그래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역사가 길고 또 권위가 있는 동시에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도 백인 남성들이 상을 많이 받아왔어요. 아무래도 다른 문화권에는 배타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방탄소년단이 후보로 지명돼서 간 적은 있지만 그나마도 본상은 아니었고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로제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K-팝 데모넌터스의 곡들이 제너럴 필즈라고 해서 본상 후보에 지명이 됐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성과가 대단한데 여기서 상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K-팝이 주류 문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의 반응보다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데 LA타임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미 심사위원들이 K-팝을 팬덤 중심 현상이 아닌 예술적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워낙 팬덤들이 탄탄하니까 대중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몇몇 팬덤들이 순위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K-팝 데모넌터스의 골든, 아파트를 흥얼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이렇듯 대중성을 확보했는데 그래미를 뚫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 현지 매체부터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 후보 지명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수상까지 이어진다면 K-팝은 더 이상 한국의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음악적 장르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와 안진용 기자님의 공통의 바람대로 그래미 시상식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쭐게요. 내년의 K-팝은 어떻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딱 하나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내년 초에 새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앞서서도 여러 차례 K-팝들의 성과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BTS가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을 때였죠. 자, 그리고 내년이면은 딱 횟수로는 10년이 됩니다. 즉,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K-팝이 이제 반짝 인기가 아니라 확고하게 이 스테디셀러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BTS가 내년 돌아오면은 그동안 BTS를 기다리던 팬덤들이 다시 결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BTS 멤버들은 군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6월 모두 사회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과거는 굉장히 생명력이 짧았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다녀오고 2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면 잊힌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고한 생명력을 갖고 K-팝 그룹, 아이돌 그룹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선순환이 가능해졌다는 걸 BTS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단순히 한 그룹의 컴백이 아닙니다. 왜? 미국 최고의 현재 팝스타 하면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돌 때 갈 때마다 그곳의 경제가 부흥하는데 내년에는 이 BTS 노믹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BTS가 가는 지역마다 호텔이 동인하고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팬들이 몰리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내년엔 BTS의 행보에 주목해봐야 됩니다. 네, 왕의 귀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스튜디오의 권상집 교수님, 이어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한류를 이끌어온 두 축은 뭐니 해도 K-드라마와 K-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어쩌면 해피엔딩의 수상으로 우리 한류의 지평을 이렇게 한 단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올해는 K컬처가 드라마랑 음악을 넘어서 공연과 문화유산으로 확장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은 K컬처의 위상이 더 이상 영상 콘텐츠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번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아카데미상, 에미상, 토니상,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한 나라가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봐도 미국,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 3번째입니다. 즉 영미권 국가를 빼면 한국이 모든 장르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상을 휩쓸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토니상의 수상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류의 축이 산업적 성과에서 예술적 성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단적인 사례다. 그동안 이제 드라마랑 K-팝의 성과를 폄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힘 때문이다. 또는 스타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래서 잘 설계된 산업적 성과,
라는 이제 비하 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은 서구 공연 예술의 최고급 언어로 도전해서 가장 장벽이 높고 보수적인 브로드웨이에서 통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술적 정당성으로 한류의 축이 넘어가는 단계고 K-팝, K-컬처가 글로벌 팝, 글로벌 컬처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것처럼 2025년은 묵묵하게 뚜벅뚜벅 쌓아왔던 그간의 문화적인 저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드러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한 해 문화 분야에서 거둔 성과, 그 의미는 무엇일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의 안진용 기자님께 이어줄게요. 예전에도 사실 우리에게는 뭐 대장금도 있었고 뭐 기생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사마, 싸이, 지드래곤 뭐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의 한류와 비교했을 때 지금 즉 2025년 문화 분야의 성과 가장 달라진 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시대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저는 계획성과 이걸 과연 계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자, 아까 말씀하신 겨울 연가의 윤사마 그리고 대장금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는 한국 드라마는 한국에서 보는 거야 라는 인식이었어요. 근데 겨울 연가가 일본 시장에서 그야말로 빵 터졌고 대장금은 중국과 중동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아시아에선 가능해 라고 했는데 10년 후가 지나고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핫백 2위에 올랐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끌면서 갑작스럽게 외국에서 미국 시장, 미주 시장까지 휩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가 아니라 미주, 유럽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10년은 뭐였을까요? 그때부터는 이젠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BTS, 블랙핑크, 그리고 K-팝 데모넌터스 이런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냐. 이건 결국 그동안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스탠더드, 보편성을 띠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이 많은 세계인들의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앞서서 이렇게 한국의 노래들이 그래미에 가게 됐을 때 해외 매체들이 이제는 K를 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팝의 하나의 분류지 굳이 코리아, K를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K 제너레이션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한류가 본격화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20년 전에 10대로서 한국의 어찌 보면 아시아 한 지역의 문화를 공부하고 또 좋아했던 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됐습니다. 그럼 그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의 노래를 들려주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을 해서 지금 10대, 20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K-팝 그리고 K-드라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화권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듯 K-제너레이션이 형성됐기 때문에 비로소 이 시점에 K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계산을 하면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K 제너레이션의 탄생 매우 의미 깊은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올 한해 문화 분야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돌아본 2025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콘텐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가진 소프트 파워가 주목받으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 추진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 창조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주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K 콘텐츠를 산업으로 정의하고 콘텐츠 정책을 지원해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선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K 내러티브의 글로벌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K 콘텐츠에서 촉발된 K 컬처에 대한 관심이 확장돼서 글로벌 주류 문화로 도약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권상집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올 한 해가 뭔가 좀 기념비적인 한 해가 맞는 것이 그 내외신을 통틀어서 언론들에서 한국 문화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마니아층에게만 어필하는 서브컬처,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넘어서 이제 세계 주류 문화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서브컬처와 중심문화의 차이는 시대를 장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브컬처는 특정 장르에서만 간헐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네. 중심문화라는 건 방송, 음악, 게임, 뮤지컬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어떤 특정 국가의 제품 또는 서비스, 문화가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대언, 로제, 지드래곤, 한강 작가, 어쩌면 해피엔딩, 오징어 게임 거의 모든 장르에서 모든 작품이 전 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이미 컨텐츠를 연구하는 학자들, 저도 최근에 K 컨텐츠, K 컬처를 연구하고 있지만 미국 교수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은 이제 K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컬처, 글로벌 팝, 글로벌 무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한국 고유의 세계관이 전 세계 세계관의 표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학계의 그 스탠다드를 말씀드리면 경영학, 문화 콘텐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최우수 학술지에 K컬처와 다룬 연구가 무려 100편이 넘게 나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K컬처가 중심 문화에 서 있다는 걸 이미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브컬처의 한계는 뭐냐면 특정 장르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브컬처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따르는데 중심문화는 별도의 설명이나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표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더 이상 문화 패권을 유지했던 서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각 나라가 자신들의 문화를 성공하고 분석할 때 활용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 교수님. 그동안에 우리가 K 콘텐츠를 정의해봐라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K가 만든, 즉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K 콘텐츠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특히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계기로 이 공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면 K 콘텐츠를 앞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앞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뭐 K컬처, K콘텐츠라고 해서 앞에 K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작 자본이라든지 혹은 네. 제작 그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한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구분 자체가 필요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웹 플랫폼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초국적, 그러니까 뭐 국가나 혹은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때 지금 K 콘텐츠, K 컬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문화 상대주의를 같이 표방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본이나 뭐 인적 자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상황들은 아닌 거고, 그렇다면은 이 K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서도 넥스트 K라고 해서 K 그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올해 좀 시작을 했거든요.
한류라고 지칭을 할 때는 한 20년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서 한류 1.0부터 뭐 4.0까지 구분을 계속 해왔는데 네. 이런 구분이 가능했던 것들은 특정 작품을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그 흐름들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들이고 이 한류가 K컬처, K콘텐츠로 전환이 되는 순간부터는 특정 작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문화적인 흐름들을 주도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K를 지금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자본이나 인적 자원 이런 거 다 떼놓고 그 보편성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자, 서울 스튜디오의 안진용 기자님, 2025년 이 K컬처의 성과가요. 이게 문화의 힘을 우리가 또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게 단순히 그 콘텐츠가 일으킨 흥행을 뛰어넘어서 경제 전반으로 확산이 됐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그 파급력과 경제적 효과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보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네. 관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 와서 외식, 또 한국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제조, 투자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런 게임이나 문화, 영화, 음악 등 K 콘텐츠 수출이 증가하면은 나머지 소비재 지출 역시 1.8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문화를 사람들이 향유하면은 그 안에 담긴 문화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K 문화가 단순히 즐기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아까 K-팝 데몬헌터스를 보고 나서 찜질방에 가보고 싶다거나 혹은 또 이제 아파트를 보면은 뮤직비디오나 보면 이게 술 게임에서 착안했거든요. 실제로 술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아파트를 부르고 게임을 한다거나 이거 자체가 그냥 한국을 우리가 좋아한다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그냥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내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실제로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가 단순히 영화 스코어나 또 음원이 얼마만큼 팔렸다 이 정도의 경제적 수치를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끼치는 파급력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권상집 교수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올해 이 K컬처의 성과가 숫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분명한 변화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평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가봐도 대한민국 사람을 대접하는 그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국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올 한 해 이 K컬처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브랜드 또는 국가 이미지입니다. 네. 과거에는 흥미로운 나라였다면 지금은 이제 문화적으로 강력한 국가 그리고 문화적으로 검증이 된 국가라는 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빠르다, 신속하다, 대중문화가 흥미롭다. 그 단편적인 평가에 그쳤다면 지금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나라, 또 문화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나라, 또 사유와 철학이 깊이 있는 나라라는 평가로 고차원으로 평가 단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외교와 연계된다는 뜻입니다. 외교가 가장 힘든 건 합리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그 나라의 메시지나 그 나라의 목소리가 과연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데 이 무게중심을 강력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지드래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단순히 외국계의 정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대중과 10대 청소년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강하면 그 국가의 브랜드가 건설적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외교적 파워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세 번째 한국어 문화 수용성입니다. 그 한국어 수용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올 한 해에 들어온 유학생 총 숫자가 무려 30만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8월 기준입니다. 이 30만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이 정한 30만 유학생 목표가 바로 2년 후 목표인데 이걸 벌써 초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2,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정말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캐대언이나 로제를 얘기하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프트 파워가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숫자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제 베트남과 중국에서만 해마다 20만 명의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과 중국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친한국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는 정량적인 재무적 성과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잠재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그런데 이 문화는 마음만 움직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인의 발길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직접 찾게 만드는 힘으로 이어진 K컬처의 영향력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갑니다. 윤 교수님,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요, 이미 지난해 숫자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거다. 지금 이렇게 전망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서울이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가보고 싶고 또 가보면 또 먹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관광객을 한국으로 이끈 동력, 이건 단연 K 콘텐츠의 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올해 지금 통계 잡히고 있는 게 약 1,870만 명의 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시간으로 좀 환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1.68초마다 한 명씩 들어와 있다. 들어왔다라고 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025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거는 2025년 상반기에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이 네. 드라마를 통해서 이 드라마도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어떤 언어로 그 제목이 바뀌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제주도를 포함한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가 됐는데 여기에 K-팝 데몬 헌터스가 강타를 날린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이어서 경주 그 에이펙 네.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제주나 경주나 그리고 또 뭐 대전 같은 경우도 뭐 빵의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뭐 주로 동남아시아권, 중국, 일본 이런 쪽에 좀 한정돼 있었던 것들이 중동이나 구미, 대양주까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관광시장 자체도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서의 어떤 그 발표에 따른다 그러면은 방문하고 싶은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10위권에 처음 네. 오른 그런 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K-팝, K-드라마, 영화 그리고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K-뷰티나 패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 방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 방문의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K 콘텐츠의 네. 경험이라고 시청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넷플릭스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보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1.8배 더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적인 사건이 있죠. 자, 안진용 기자님,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연간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이 국립중앙박물관 여러 번 찾아가 봤습니다만 솔직히 과거에는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고즈넉한 곳이라서 갔었거든요. 이 600만 명이라는 수치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 올해 들은 문화계 소식 중에 가장 반가웠습니다. 이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간 600만 명에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대중문화가 서브컬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이 궁금해졌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컨텐츠를 보게 되면은요. 또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나면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전사가 궁금해지는데 한국이 궁금해진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쏟아내는지 외국인들까지 또 국내의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한 관람의 공간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느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떠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냐면 왜 요즘 한국적인 이야기를 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할까 생각하면은 요즘은 아무래도 플랫폼은 미국 중심이죠. 미국은 신대륙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습니다. 그들이 꺼낼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지만 한국은 5천만 역사를 갖고 있죠. 즉, 이 역사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외국의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향하는 발길을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바로 이런 문화적인 성과를 발판 삼아서 정부는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시 한국을 찾고 싶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2,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설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방한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또 고부가 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한 마이스와 의료 관광도 계속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부의 계획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권상집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고스란히 방한 수요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관광 정책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세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컬처와 관광이 연계되는 그림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천만에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의 80%가 서울에 방문하고 서울 이외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K컬처와 다른 지역 간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컬처의 파워가 글로벌 컬처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문화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K콘텐츠, K생활 양식, K전통문화 등이 연계되는 문화적인 이벤트가 각 도시에서 독자적으로 준비가 되고 마련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홍보가 전략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이 강하다는 건 결국 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홍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 홍보하는 방안이 아직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한다면 훨씬 더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 안진용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성과에 대한 총평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이걸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쭉 이어나가기 위한 2026년의 과제는 무엇일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2025년은 전 더할 나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K컬처에서 K를 떼도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저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두 가지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K-팝 데몬헌터스, 오징어 게임,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 모두 넷플릭스에서 방송됐죠. 결국 넷플릭스에서 유통되지 않았으면 이런 인기를 누렸을지 의문입니다. 즉 요즘은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건데 토종 플랫폼이 약합니다. 즉 넷플릭스의 대항마로서 한국적인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는 단순히 민간이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K-팝 데몬 헌터스. 솔직히 K-팝과 전통문을 다뤘지만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미국 자본이 투입된 미국 컨텐츠고 IP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결코 나쁘게 볼 건 없는 게 그만큼 외국에서도 K-팝과 K-컬처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정도로 이 K-컬처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죠. 다만 이대로 우리가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K-컬처를 자발적인 노력으로 구축해왔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좀 더 뒷받침을 해서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한 2025년이었다면 이제 그 가능성을 지속 가능한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에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윤석진 교수, 그리고 문화일보 문화부의 안진용 기자,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권상집 교수였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